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안승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MLOps 그리고 그 안에서도 ML 모델 서빙을 쉽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니까 이제 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데 그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좀 잘 사용해서 해당되는 것을 MLOps를 구현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 이제 모델 서빙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안승규 SK텔레콤이고요.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자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하다가 오픈스택이 나왔잖아요. 2011년에. 그때 이제 오픈스택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발도 하고, 그 이제 2015년에 쿠버네티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어느 정도 인프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그 위에 있는 서비스들을 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티오 기반의 MSA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현재 이제 ML 모델 서빙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MLOps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MLOps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DevOps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디벨로퍼와 이제 오퍼레이터를 합쳐주는 똑같이 이제 MLOps는 모델 러닝 모델을 머신러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좀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 트레이닝하고 이제 개발된 거를 이를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그 이제 지속적으로 배포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해당되는 모델을 서비스화하는데 이런 두 집단의 그 간극이 좀 존재하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모델 개발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서비스로 하기에는 그분들은 어려워하시는 거죠. 반대로 엔지니어들은 모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걸 이제 서비스로 하는 데는 또 특화된 분들이니까 이 둘의 간격을 좀 줄여주는 게 MLOp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LOps가 왜 필요하냐?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대한 장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른 실험과 모델을 개발하고 그럼 이거를 또 운영 환경에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모델을 배포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거에 대한 모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것들이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타고 있냐라고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잠깐 보시면은 데이터 수집 및 그 트레이닝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이제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할 준비를 하죠.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튜닝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된 그 모델을 디플로이 모델 합니다. 디플로이를 이제 모델을 이제 서비스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프로덕션에서 이 해당되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한 번 모델이 배포되고 개발돼서 배포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들은 계속 변하고 데이터들은 변하니까 모델에 대한 정확도는 수시로 계속 봐줘야 됩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좀 나눠보면 익스페리멘탈 페이지하고 프로덕션 페이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페리멘탈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데이터 준비하고 아까 이제 모델 알고리즘 정의하고 어떤 걸 할지 이제 알고리즘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하고 계속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그래서 적절한 그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익스페리멘탈 페이지에서 하고 프로덕션 레벨로 가면 프로덕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모델을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에 서비스를 배포하죠. 그 모델을 배포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서빙이라 그러고요. 온라인이나 배치 프레딕션 할 수 있게끔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모델 성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이것들이 모델 성능이 다시 안 나올 때는 다시 트레이닝을 다시 돌리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ML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없을까? 있습니다. 뭐냐면 큐브플로우죠. 큐브플로우는 사실상 쿠버네티스 위에서 심플하게 그리고 이식성 좋게
그리고 확장 가능하게 설치할 수 있는 MLOp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간다는 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태생부터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구글이 내부적으로 텐스플로우 익스텐드라는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텐서플로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제품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큐플로우는 아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오퍼레이터스는 아까 이제 트레이닝 할 때 해주는 오퍼레이터 패턴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뒤에 좀 설명드릴 텐데 트레이닝 관련된 오퍼레이터 관련된 모듈이 있고요. K 서빙이라 그래서 모델을 서빙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브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해당되는 모델에는 다 이제 파라미터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파라미터들을 튜닝해 준다라고 자동으로 튜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큐플로우 파이프라인인데 이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아까 1년에 일어났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다시 트레이닝 시키고 그 모델을 서빙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처럼 프로그래밍으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수행시킨 워크플로우를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이 수행시킬 수 있는 거죠. 이래서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MLOps에서 좀 약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 우리가 써가지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모델을 개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트북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대시보드를 해서 중앙에서 이제 로그인하고 해당되는 기능들을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큐플로우 최신 버전은 1.6.1이에요. 쿠버네티스 1.2를 요때부터 지원합니다. 1.2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CRD의 그러니까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쿠버네티스에서 하는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이 V1으로 올라왔잖아요. 1.22부터. 그래서 1.21과 1.22에서 CR을 사용하는 거, 오퍼레이터 패턴을 쓰는 것들, 커스텀 컨트롤을 만드는 것들, 이런 애들은 1.21과 1.2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API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1.21을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CNCF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10월 24일 얼마 전이죠.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CNCF에. 왜냐하면 그전까지도 큐플로우가 왜 CNCF에 안 들어오냐라는 얘기들이 서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저도 큐브콘 가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CNCF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당연히 이제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쭉 얘기했는데 요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 뒷부분이에요. 디플로이 모델을 서빙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세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이포키가 아니라 이거 경품 추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보고 있어요. 이 모델 서빙을 왜 하냐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해당되는 모델을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가지고 개발이 됐어요. 주피터 노트북을 다 개발해서 모델을 다 저장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API로, REST API로 혹은 gRPC로 띄우지 않는다면 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델 서빙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이제 코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스턴스 개수 이렇게 API로 띄울 텐데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어 있는지, 몇 개나 인스턴스 개수가 있는지, 이 코스트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니터링에서 잘 동작하는지, 리퀘스트를 받고 나서 리스판스를 해주는데 이게 얼마만큼 응답을 해주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포도 잘 되느냐, 쉽게 되느냐, 롤백도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널리즈라든지 A/B 테스트라든지 네트워크 시프팅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REST API를 올리고 나서요. 그리고 프로토콜도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사이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다 알아서 지원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모델은 그 해당되는 프레임워크에 맞게끔 개발되고 저장되니까요. 그리고 이 이상 운영했을 때 프리딕션에서 이상 탐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까 큐브플로우를 설치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큐브플로우 안에 있는 K 서빙을 설치하면 결국에는 다 모델 서빙도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사실은 큐브플로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껍데기죠. 프레임워크예요. 그 해당되는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 기반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가장 그 MLOps에서 가장 꽃이 된다는 거는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 개발은 직접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그 각각의 영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CI/CD 영역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느 영역에서 도메인에서 이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매번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개발을 해줘야 돼요. 뭘 가지고? SDK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에 적용한다는 건, 큐플로우를 설치했다는 거는 그 자체는 MLOps는 아닌 거예요. 그냥 플랫폼을 내가 제공을 해준 거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델 서빙에서도 똑같아요. K서브에서 나타나는 거는 내가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안에 어떤 모델을 내가 개발해가지고 제공해야 될지, 그 개발된 모델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서는 K서브가 모델 서빙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REST API로 노출했다는 거는 알아서 추천이 자동으로 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홈쇼핑 같은 데서 들어가서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혹은 내 그 또래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 해당되는 그 상품을 많이 샀다는 추천 모델이 나오죠. 근데 그 추천해주는 그 모델 자체가 REST API로 바로 뜨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런 상품을 썼고 이 상품은 어떤 분류의 카테고리에 동작하니까 이걸 내가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거죠. 그 답을 받는 것까지만 여기에 띄워주는 걸 해주는 게 이제 그 모델 서빙이에요. 나머지 실제로 추천 모델 그 어떤 어떤 쇼핑몰에서 추천 모델이 어디에 배치되고 그다음에 추천 모델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서빙이란 거는 내가 만든 모델을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답, 입력에 대한 답을까지 내주는 거를 서비스를 띄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K서브가 있는데 K서브를 보시면 맨 밑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K네이티브와 이스티오가 있어요. 그리고 K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K네이티브와 이스티오는 사실 옵셔널이에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쓰는 게 좋죠. 여기 적어놓은가 쓰는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아까 모델 서빙을 할 때는 네트워크 시프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트워크 시프팅이라는 거는 모델 버전이 다른 애들이 이제 서비스를 떴어요. 그러면 A라는 서비스에는 90%를 보내고 새로 만든 V2 버전의 모델에는 10%만 보낸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널 리리즈죠. 이렇게 커널 리리즈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비교한 다음에 모델 그 2도 사실은 안정성이 더 높고 얘가 더 정확해 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모델 2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트래픽을. 그렇게 네트워크 트래픽 시프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스티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스티오가 들어가고 K네트가 들어가고 그 위에 K서브가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티오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K네트가 설명이 되고 마지막에 K서브가 설명이 되면 우리는 모델을 쉽게 배포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게 되죠. 근데 그 이스티오를 먼저 설치하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오퍼레이터라는 거예요. 커스텀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 이렇게 띄워줘, 파드를 이렇게 띄워줘라고 요청하는 게 있죠. 그러면 실제로 오퍼레이터가 고객이 요청한 걸 보고 커런트 스테이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직접 파드를 띄우라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쇼핑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쇼핑몰 서비스에 나는 뭐 인스턴스는 하나만 띄우고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었다고 해보세요. 파드가 아니라, 디플로이먼트가 아니라. 그거를 커스텀 리소스, 나만의 리소스를 정해놓고 그걸 호출하면 오퍼레이터가 계속 레콘사일, 계속 확인하면서 커스텀 리소스를 확인하면서 커런트 스테이트, 파드를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커스텀 리소스가 뭐냐? 우리가 정의한 거죠. 지금 디플로이먼트, 파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쿠버네티스가 인식하는 전형적인 리소스가 아니라 내가 만든 리소스를 그 컨트롤러가 인식해서 그거를 커런트 스테이트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EC2를 오퍼레이터까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EC2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2는 뭐냐면 앵보이 프락시, 사이드카, 이게 좀 합쳐져야 되는데 사이드카 기반의 서비스 메시예요. 그러니까 앵보이 프락시라고 사이드카라고 하니까 MSA에서 우리 사이드카라고 하면 다 알죠.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옆에 붙어가지고 뜨는 뭔가의 프락시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는 거죠. CNCF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승인 났어요. 9월 30일. 얘네들도 CNCF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왜냐하면 리프트에서 만들었는데 시작을 리프트에서 하고 구글이 같이 했는데 아무튼 그 앵보이를 만들고 이 EC2는 결국 앵보이를 관리하는 컨트롤러 그 컨트롤 플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실제적으로는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CNCF로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승인이 났고 오퍼레이터 패턴을 동작한다. 이런 거예요. 오퍼레이터 패턴을 동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커스텀 리소스를 내가 정의를 하면 그걸 알아서 만들어주는 패턴을 동작한다. 가장 큰 특징은 트래픽 매니지먼트다. 그러니까 A, B 서비스가 있을 때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트래픽을 나눠줄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를 보면 EC2 아키텍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컨트롤 플레인 EC2 D가 있고 서비스 A, 서비스 B가 이렇게 있는데 서비스 A에서 서비스 B를 호출할 때 그 내부적으로 이 박스가 사실은 그 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A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 안에 프락시라는 컨테이너가 또 떠요. 하나의 파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를 호출할 때는 프락시를 통해서 다시 B의 프락시로 가고 B의 프락시에서 다시 B를 호출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사이트카 구조죠. 그래서 나는 서비스 A, 서비스 B 비즈니스 로직만 생각하면 되고 모든 트래픽은 요 프락시에서 서로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트래픽을 조절할까요? 그걸 설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정을 해주는 게 바로 EC2D의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해당되는 트래픽이 어떻게 갈지만 정의하고 실제로 그 트래픽들은 프락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워크로드를 만들었어요. 맨 끝 워크로드로 가는 게 내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뭘 띄웠죠?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띄웠죠. 근데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띄우지 말고 그 앞에 EC2 게이트웨이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플로이먼트로 EC2 게이트웨이 컨트롤러가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인그레스 컨트롤러처럼. 그리고 워크로드는 실제로 내가 만든 서비스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트래픽을.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EC2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들어가서 야, 내 워크로드에 호출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컨트롤러,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당연히 세팅만 하면 바로 연결되게끔 되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 게이트웨이와 버추얼 서비스라는 거를 커스텀 리소스로 놔뒀어요. 그래서 내가 커스텀 리소스로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라고 하면 실제로 EC2 게이트웨이 컨트롤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서비스로 해서 내가 디플로이먼트 파드를 그 워크로드를 띄울 때 서비스가 앞단에 리소스가 있겠죠. 그 리소스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커스텀 리소스에서 앞단은 게이트웨이에서 받아오고 뒷단은 뒤에 있는 파드의 서비스를 연결을 해라고 지정을 하면 실제로 앵보이 프락시가 디플로이먼트 EC2 게이트웨이 컨트롤러에서 워크로드로 실제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커스텀 리소스예요. 그래서 커스텀 리소스를 적으면 앵보이 프락시의 그 원하는 세팅 값들이 다 알아서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적으면 돼요. EC2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는 설치되어 있고
내가 워크로드를 설치했다고 해봐요. 이스토에서 가장 예제로 잘 나오는 북인포라고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측에 보이면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커스텀 리소스가 있죠. 게이트웨이라고 원래는 모르는 거죠. 쿠버네티스는 원래 리소스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커스텀 리소스를 받아주라고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게이트웨이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을 하는데 셀렉터를 가지고 이스토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레이블이 있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할 때 여기에 레이블을 줘요.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를 설치할 때 그 레이블을 셀렉터와 레이블로 연결시켜서 해당되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쓴다고 연결이 됐어요. 버추얼 서비스는 내가 게이트웨이가 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북인포 게이트웨이라고 여기 돼 있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연결했고 뒷단에 워크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워크로드를 나타내는 게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은 이렇게 프로덕트 페이지에 서비스를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버추얼 서비스 뒤에 사실은 데스티네이션 룰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앞에서 본 요 구조로 그대로 해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URL이 오면 슬래시 프로덕트나 혹은 슬래시 로그인이 오면 요 뒤에 있는 요 파드로 가라. 워크로드로 가라. 이렇게 연결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파드를 띄워가지고 두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를 띄워서. K네이티브는 뭐냐면 K네이티브는 서버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리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어플리케이션. CNCF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승인 났고요. 똑같이 오퍼레이트 패턴을 동작합니다. 그러면 K네이티브는 뭐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서비스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건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커스텀 리소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API가 달라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면 알아서 라우트와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비전, 내가 배포한 게 어디로 가라라고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배포를 하면 서비스라는 걸 배포하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아까 인그레스 이스티오에 설치했던 커스텀 리소스 있잖아요. 게이트웨이와 그 다음에 버추얼 서비스 이걸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 리소스를 커스텀 리소스를 알아서 만들어줘서 내가 이걸 서비스 서버리스처럼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내가 똑같죠. 보면 비슷해요. 디플로이먼트 비슷합니다. 템플릿 있고 컨테이너에 이미지 못 쓰고 그 다음에 EMV도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배포하면 이건 serving.knative.dev/v1 버전이죠. API 버전 맨 첫 줄을 보면 이걸 배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t deploy 해보면 디플로이먼트가 하나 생겨요. 근데 레디가 0.0예요. 왜냐하면 K네이티브 오토스케일러가 파드 오토스케일러가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버리스니까 펑션으로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레디를 제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리플리카를 제로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파드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K네이티브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파드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이 파드가 뜨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KPI를 가지고 리플리카 수를 조정하면서 마치 서버리스처럼 동작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죠. 내가 현재 만약에 서버리스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파드를 조절하고 싶다. 파드 개수도 조절하고 리퀘스트에 따라 파드 개수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스티오에 K네이티브를 쓰면 서버리스 펑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티오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K네이티브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이스티오의 커스텀 리소스도 만들어주고 세팅도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였죠? 네, K서브죠. 그러면 K서브는 뭐냐? K서브는 모델 인퍼런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똑같이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동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ML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뭐냐면 내가 모델을 개발했는데 사이클론으로 개발했을 수도 있고 그 모델을 저장하는데 텐서플로일 수도 있고 XGBoost도 있고 파이토치도 있고 그 외에 커스텀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런타임이 여기에 정의된 런타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나만의 그 모델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런타임을 따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ML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K서브 커스텀 리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퍼런스 서비스를
라고 이제 커스텀 리소스를 넣고 그 안에 모델 텐서플로우의 버전 2라고 하면서 해당되는 것들 그 스토리지 URL 모델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려주고 런타임이 뭔지를 알려주면 해당되는 거를 모델을 내부적으로 로딩을 해요. 그리고 나서 REST API로 노출을 시켜줍니다. 요게 이제 인퍼런스 밑에 있는 그 get ISVC라고 했는데 이게 인퍼런스 서비스예요. 그래서 URL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레이티스트 이게 그 몇으로 갈까 처음에 아무것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100으로 가게끔 지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K서브를 가지고 실제로 모델의 스토리지만 지정하면 알아서 로딩해서 올려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커널리로 할 수도 있고 요 인퍼런스는 GPU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런타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K서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런타임이라 그래서 클러스터 서빙 런타임이라 해서 이렇게 런타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거 클러스터 서빙 런타임 자체도 커스텀 리소스죠, 그렇죠? 이런 게 있어. 나중에 혹시 로컬로 커스텀으로 만들고 싶으면 런타임 자체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K서브를 가지고 만약에 그 모델 서빙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트오를 가지고 이스트오 인그레스 게이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트래픽을 다 조절할 수 있고 단지 K서브를 가지고 여러분의 커스텀 런타임을 만들 수도 있으며 해당되는 K서브에서는 그 해당 그 인퍼런스 서비스를 가지고 내가 모델을 어디다 저장했고 이것들을 올린다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바로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준 거고 나머지는 여기에 모니터링, 아까 뭐 이스티오에 관련된 파드까지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리퀘스트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확장되는 리플리카가 확장되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거고요.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워낙 이게 시간이 짧아서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큐브플로우를 다른 대안들도 많은데 큐브플로우를 굳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사실은 큐브플로우가 구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처음 했을 때 제가 큐브플로우를 처음 접한 게 2018년이거든요. 그때는 MLOps라는 개념이 사실은 막 나와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큐브콘에 가서 제가 실제적으로 큐브플로우를 가지고 이 MLOps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해주는 거를 데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먼저 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큐브플로우를 먼저 설정을 한 거고 그 CNCF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사실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품 추천이 있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아까 초반에 보낸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 앞에서 제가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